이자적인 측면이나 네. 또 투자하는 그 대출금에다가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이제 좋은 수익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또 대출하시는 분들에게 네. 있어서는 이자에 대한 어떤 그 좀 유리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네. 대상 자체를 어떤 이 니치 마켓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권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네. 일반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이 현상을 통틀어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은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정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제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의 보안이라든지 이렇게 네. 꼭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받고 그걸 맞추다 보면 고정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P2P 랜딩 업체 요즘은 그 은행들이 투자자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P2P 랜딩이라는 말보다는 마켓플레이스 랜딩이라는 말을 미국 쪽에서는 더 많이 써요. 이런 업체들은 그 지정을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그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인건비 높은 것도 아니니 거기에서 나오는 줄이는 고정비를 뭐 랜더와 바로 투자자 대출자 양쪽에 이렇게 나눠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일반론이고요. 네. 네. 대출 시장이란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대출 시장도 그 시장 세분화를 하면 수많은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세분화된 시장마다 고객의 니즈는 다 달라요. 여기서 근데 P2P 랜딩 사업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네. 고객이 기존 금융기관은요 한쪽 사이드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대출자만 생각을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를 들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귀찮은 측면도 있지만 운영하기에 메리트가 있어요.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예금자들이 뭐 특정 은행이라서 돈을 맡기는 경우보다는 은행과 저축은행은 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이 앞가시가 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돈을 맡기거든요. 돈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고객이 양쪽이에요. 투자자하고 대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니즈를 양쪽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일보다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장에 따라, 이 대출 시장을 세분화한 거에 따라 니즈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 대출 고객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신용대출 시장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고생을 했던 거 예를 들면요. 대출자는 금리가 쌀수록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시장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요. 대충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으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금리가 싸냐예요. 금리가 싸면 반대로 어제 한 20년 거래를 했던 은행도 바꿀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등급이 아래로 가잖아요. 네, 네. 아래로 가면 몇 등급부터다라고 뭐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래로 가면요.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 중에 금리가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뭔가요, 그러면? 속도거나 한도예요. 네. 그래서 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광고들을 유심히, 이금융권 광고들을 유심히 보시면요. 거기에 그 광고가 어떤 광고든 보면 뭐 캐릭터가 나오든 뭐 연예인이 나오든 뭐 형태는 다양하지만 네. 그 광고에서 주는 메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빨리. 네, 이금융권이 주는 메인 메시지는 빨리 준다, 편하게 준다. 그래서 어디 회사 광고는 뭐 토스트에 이렇게 하면 토스트에서 돈이 튀어나오죠. 네. 편하게 준다. 네가 있는 데다 갖다 준다. 이런 거예요. 금리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알아요. 자기 네. 주 상대 고객들이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고객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신용대출 시장도 그럴지인데 이제 담보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여기도 고객의 상황마다 그들이 가려운 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떤 상품을 만드느냐는
일단 대출자 위주로 얘가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느냐. 네. 이걸 긁어주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 우리 투자자는 만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업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10년 동안 네. 어떤 걸 배우셨는지 네. 그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저처럼 오래 하지 마시고. 근데, 근데요, 진짜 이런 P2P 금융 업체가 또 글로벌화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역별로 상당히 또 세분화된 니즈가 있겠다. 법이 다르고요. 법도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네. 뭐 외환관리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이제 외화를 받았다가 보냈다가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규제가 없어져야 됩니까? 저는 그런 규제들은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네. 없어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팝펀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배웠던 부분은 이 P2P 금융, 어떤 사금융, 네. 이라는 시장이,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된 니즈가 있고, 나라별로, 지역별로 네. 다른 여건들과 법률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네.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팝펀딩의 주 타겟층은 어디인가요? 저희는 이제 제가 주로 IR을 쓸 때 하는 얘기인데, 가장 오래 한 결과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했고요. 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 이 성공적인 P2P 마켓플레이스 랜딩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못하거나 네. 안 하는 상품을 해야 네. 된다. 역시 니치 마켓이군요. 못하거나 안 하거나는 차이가 있어요. 네네. 차이 뭔지 아세요? 못하는 거는.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네. 방법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 네. 있고요.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안 하는 시장이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사실 사업을 하기에는 두 번째 게 더 쉽긴 한데 네. 일단은 그러다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1번에 못하는 쪽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그 팝펀딩의 블로그를 가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블로그가. 블로그요? 이런 반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안 봅니다. 그러세요? 블로그 글들이, 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 감동에 초점을 맞추신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어떤 진심의 어떤 진정성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타겟이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봤던 글을 토대로 네. 보면은 대출을 은행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은행에서 못하는 것들에 저희는 관심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쪽에서 최소한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네. 거래 금액과 손해율을 보여주면 그들이 저를 이뻐하겠죠. 못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준 거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재고가 많은 네. 어떤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소비재, 네. 소비재의 재고를 담보로 네. 대출을 해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정말 그런데도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일반이 대출을 하는 경우에서 네. 1순위는 치료, 병원비, 네. 이런 부분이 많다는 부분도 좀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회사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개인 대출 상품하고 크게 보면 네. 기업 대출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개인 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으로 얘기하면 8, 90 등급. 네네네. 이분들은 이제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부업체에 가도 거절당하시는 분들. 네. 근데 되게 개인 파산이나 회생 이런 이력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주시나요? 못 받으면 어떡하죠? 그런 질문을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로
미국의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개인 파산이 확정이 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뭐 대출 받으라고. 그럼 미국의 은행들은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 사람은 파산 확정이 되었으니까 부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소득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네. 한국의 금융기관하고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제 그런 것도 받고, 또 하나는 특히 병원비 같은 게 문제인데요. 애가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납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용카드라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카드로 계산하고 어떻게든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들도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소액의 니즈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 뭔 짓을 했건. 근데 그걸 국가가 재단을 만들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은행들이 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과거에 손실을 본 사람도 있을 테니 그러기도 힘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면 10,000원, 20,000원씩 우리 한번 빌려줘 봅시다. 네. 만약에 많이 안 갚으시면 잡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환이 잘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그 대출금에다가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적은 금액으로 네. 분산시켜서 투자자를 많이 모아서 대출을 해주시는 거군요.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상품 중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 리스크 평가가 어느 정도 되는 상품이 있고요. 네네. 저희도 도저히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네. 후자의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소액 분산 투자를 하게 하는,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그때 이제 상품의 변경을 주는 게 가장 낫고, 언젠가는 이쪽 분야에서도 규제가 생길 텐데요. 이미 그 기사들을 보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슨 의도로 하는 얘기인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랜딩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자 입장에선 금리 싸다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은행 가서 받는 걸 선호하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자금을 모으는 기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를 유치하는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은행에 창구에 가면 다 조용히 1대1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돈 빌리러 왔는지 상품 가입하러 왔는지 그쵸. 몰라요. 사생활 보호?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저희 네. 사이트에 온다고 해서 네네네. 누군지는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지만 네네네. 자기 사정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거부감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네. 왜 하느냐? 네네네. 다른 데서 안 되니까요. 다른 데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네. 바꿔 얘기하면 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나름대로 그게 마련이 되는 네.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8, 90등급 근데 심사를 직접 안 하세요? 전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평가가 됐으면 은행에서 왜 대출을 거절을 하겠어요? 지금 현대에 있는 금융기법은요. 네. 위험률이 높다, 낮다, 높아서 안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높아도 이게 위험률이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걸 알면요. 그걸 분산할 수 있는 기법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거절을 하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 많고 사람 많고 한 은행이나 이런 큰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못 하겠어요 라고 손을 뗀 그룹한테 제가
창업했을 때 3명이서 창업했거든요.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 네. 뻥이죠, 그게. 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네네네. 없기 때문에 이걸 뭐 10,000원, 20,000원씩 소액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리고 네. 그때도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죠. 근데 10,000원씩 이렇게 제한을 뒀을 때 100만원을 뿌리려면요, 한 투자자가 100군데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100만원이 1000개, 100개가 나가야지 제가 100만원을 뿌릴 수 있거든요. 10,000원 뿌려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안 갚았어요. 그럼 다음 건에 하시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바보 아니면 안 해요. 근데 계속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네. 내가 10,000원 해봤어요. 잘 갚네. 그 다음에 또 10,000원을 2명한테 해봤어요. 잘 갚네.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갚는 사람을 만나겠죠. 네. 만나는데 그때 내가 이거 처음에 얼마 갖고 했지? 50만원 갖고 했네. 이 사람이 떼먹었네. 열받네. 그렇긴 한데 지금 그럼 내가 얼마가 되지? 어쨌든 그거 제하고 나서 50만원보다 크면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빌려주는 것도 네. 분산 투자의 장점이 상당하네요. 가장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새롭게 알게 되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사람들한테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래도 투자를 얼마를 해야 되나. 그냥 용돈 주면 50만원, 100만원